월든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대표작으로 1854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정식 명칭은 월든 또는 숲속의 생활입니다. 이 책은 소로가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지방의 월든 호숫가 숲속에 직접 지은 작은 집에서 1845년 7월 4일부터 1847년 9월 6일까지 2년 2개월 2일 동안 생활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의도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 경험하며 진정한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죽음을 맞았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숲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는 보통 은둔자, 자연인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는 그 대중적인 이미지를 한번 깨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복잡하고 또 의미 있는 그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소로를 전설로 만든 바로 그 문장이죠.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맞아요. 아마 대부분 월든 호숫가의 현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문명 사회를 등지고 자연 속에서 아주 소박하게 자급자족하는 삶을 선택한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의 시간은 바로 이 책 월든을 통해 영원히 남게 됐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단순한 삶에 대한 영감을 준 그런 책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삶에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걷어내고 진짜 본질적인 것만 남겼을 때 과연 뭐가 남는지, 삶의 참된 의미가 뭔지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유명한 월든에서의 실험,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그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자신이 주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작은 오두막에는요,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자 3개가 있었죠. 이 의자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하나는 고독, 2개는 우정, 3개는 사회를 위한 거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그의 절약 정신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 숫자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이 4평 남짓한 오두막을 짓는 데 든 총 비용이, 놀라지 마세요, 고작 $28 12.5센트였습니다. 그렇게 2년 2개월 그리고 2일 동안 그는 마치 미국 황야 깊숙한 곳에 홀로 사는 은둔자처럼 보였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다들 머릿속에 그리는 소로의 이미지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중적인 신화에 균열을 내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전설적인 고독의 실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일각의 비판처럼 그냥 잘 짜인 하나의 쇼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 신화와 현실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한 고립? 사실 그가 살던 땅은 친구이자 멘토였던 웰프 월도 에머슨의 땅이었어요. 그럼 완벽한 자급자족은요? 이것도 좀 그렇죠. 오두막에서 가족이 사는 집까지가 불과 2.4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러 집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빨래는 어머니가 해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사회를 완전히 등졌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사실 월든에서의 2년 2개월은 그의 다채로운 인생에서 딱 한 챕터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월든 이전의 삶도 이후의 삶도 정말 흥미롭거든요. 하버드를 졸업했고요. 심지어 가업이었던 연필 공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크게 개선시킨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월든 이후에는요, 아주 열정적인 노예제 폐지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소로를 그냥 자연 속 은둔자라는 하나의 틀에만 가둬두면 우리는 선구적인 과학자이자 발명가, 그리고 정말 날카로운 사회 비평가였던 그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은둔자라는 신화가 좀 과장된 거라면 왜 우리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월든에서의 생활이 순수한 실험이었는지 아니면 좀 연출된 쇼였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소로의 진짜 힘은 그 경험을 통해 탄생한 그의 사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 중에 가장 폭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감옥에서의 하룻밤 경험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미국 전쟁에 반대해서 세금 내기를 거부했다가 하룻밤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로 그때 개인이 부당한 법에 저항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일으킨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1840년대에 소로의 이 저항 정신이 러시아의 톨스토이에게 영감을 줬고요. 그 톨스토이의 글이 인도의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다시 미국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에게 이어져서 1960년대 민권 운동의 핵심 철학이 되었죠. 정말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소비주의에 대한 그의 경고는 또 어떤가요?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치품, 그리고 소위 안락하다는 것들은 필수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류가 더 나아지는데 방해가 된다. 와, 정말 시대를 수세기나 앞서간 통찰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현대의 미니멀리즘, 또 반소비주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감을 줬습니다. 오늘날 더 적게 소유하고 더 충만하게 살자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오늘날 우리 디지털 시대에도 그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 라는 그의 외침, 이거 혹시 소셜 딜레마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지적한 문제들과도 연결되지 않나요? 끊임없는 알림과 방해 속에서 본질을 잃어가는 우리 모습에 대한 비판, 마치 150년 전에 이미 다 내다본 것 같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도 없는 알림, 끊임없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21세기에 의도적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150여 년 전 소로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